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7살이 된 정미순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온 세월이 올해로 벌써 4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숨만 쉬면서 일상을 살아온 것뿐인데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거울을 보며 지난 세월에 가끔씩은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만난 건 제가 20살이 되고 남편이 22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을에 있던 조그마한 책방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말 없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남편이 유독 눈에 띄는 겁니다. 항상 책을 보러 책방으로 가면 그 자리에는 남편이 있었고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연이 아니다 싶어서 먼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의 우연과 용기를 기점으로 인연을 이어가다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남편은 원래부터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에 당당하게 붙어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하나 낳았지요. 저는 출산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자식을 키우는 데에만 전념했고 남편은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는 제게 못내 미안하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도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싶을 거고 일도 하고 싶을 텐데 뭐가 미안해 난 되려 당신이 더 힘들까봐 걱정인걸. 나야 뭐 집에서 애기 보는 게 전부인데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지금 이 생활도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건강이나 잘 챙겨.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저희 두 사람은 이제는 늙어서 아들 녀석을 다 키워놓고 장가를 보낸 뒤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을 하고 난 후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틈만 나면 같이 산책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있고 동네 실버 스포츠 모임에 나가서 같이 탁구도 치는 등 젊었을 때 같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늙어서야 실컷 하면서 살았죠. 착하고 건실하게 자라준 아들과 그런 아들을 쏙 빼닮은 착한 며느리도 종종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시부모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데 제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또 있으면 나와보라면서요. 이렇듯 평화롭던 저희 부부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살던 전셋집의 계약이 끝났는데 연장을 하려고 하니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가 힘들 것 같다며 저희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염치 없이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전세금으로는 지금 전셋집 구하는 것도 역부족인데다가 사기도 판을 치고 있어서.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께 이런 부탁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상황이 어렵다는 아들 내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힘들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회사의 재정이 기울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당했고 며느리는 출산 이후 육아를 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난 뒤로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에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하려고 하니 또 갓 태어난 손주가 아직 너무 어렸어. 어린이집에도 맡길 수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앞에서 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인 채 힘겹게 말을 꺼냈고 저희는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집은 충분히 넓었기 때문에 아들이랑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함께 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작고 예쁜 손주를 매일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식구에서 5식구가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집으로 들어온 처음 몇 달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도 아주 물씬 풍겼고 말이죠. 며느리는 매사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행동을 했고, 아들은 아침마다 남편의 마당 청소를 도와주며 집안일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따라 나서려는 며느리를 데리고 시장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곤 했어요. 마주치는 지인들마다 저는 며느리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어머나 못 보던 얼굴인데? 혹시 언니가 매일매일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하던 그 이쁜 며느리야? 맞아. 나는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기어이 나 힘들다고 같이 가야겠다고 따라 나서네. 우리 며느리 이쁘지? 확실히 언니는 딴 건 몰라도 말년복은 확실히 있다니까. 집에 식구 하나 잘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우리 며느리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 부럽다. 부러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저와 며느리의 사이는 끈끈했습니다. 어디 가면 친딸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꼭 붙어 다니곤 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음식도 열심히 배웠고요. 사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루가 묘하게 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 식구가 셋이나 늘어나니 하루가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손주의 이쁜 웃음과 재롱을 보면 정말이지 한두 시간은 후다닥 지나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행복과 즐거움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항상 제가 외출할 때마다 쪼르르 따라붙던 며느리는 방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아졌으며, 제가 손주를 보고 있으면 짜증스럽게 손주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며느리였기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심정을 아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편한 시부모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함께 지내는 것도 생각해보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감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말투는 가면 갈수록 점점 날카로워졌고 짜증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남편의 건망증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가스불을 켜놓으시고 끄지도 않고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못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가스불 때문에 폭발 사고도 막 일어나고 화재도 일어나고 하는 거 모르세요? 아이고, 미안하다, 아가. 내가 언제 이거를 켜놓고 잠들었지. 알고 보니 끄지 않은 가스불 때문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 남편에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에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가스불을 켜고 잠에 드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던 제가 적당히 중재를 했고, 며느리는 조금 감정을 추스르고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기는 했으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스불을 켜놓고
잠든 걸 잊을 정도로 기억력이 흐릿해졌나 하는 걱정도 들었고, 며느리가 남편에게 감정적으로 나온 것 자체가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고작 시작에 불과했음을 그때의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건망증은 나날이 심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씩 리모컨이나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저희 집 우편물이 아닌 이웃집 우편물을 잘못 들고 오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신문을 가져오겠다고 나갔다가 신문은 잊고 뜬금없이 동네 슈퍼에 가서 오렌지를 사온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늙은 사람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하곤 하니깐요. 그런데 반찬을 데우려고 전자레인지에 반찬통을 넣어놓고는 돌리는 걸 깜빡해 하루 종일 그대로 둔 적도 있었고, 어떤 날은 설거지를 한다며 물을 틀어놓고서는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싱크대에 물이 넘칠 뻔한 일도 있었어요. 아침마다 혈압약을 챙겨 먹는 것도 깜빡하기 일수라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약을 챙겨줬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제게 머쓱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어요. 허허, 나도 나이가 먹기는 먹었나 보네.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젊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살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자연스러운 거야. 나이를 이만큼 먹었는데 기억력도 좋고 또렷하면 그게 대단한 거지 뭐. 저희 부부는 그런 작은 허점도 함께 품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희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혼자 툴툴거리는 날들이 늘어만 갔고, 어느 날에는 대놓고 짜증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딱히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같이 살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조금은 예민해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른에게 저렇게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할까 하다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며느리에게 말을 꺼내려던 순간 며느리가 대놓고 저희를 보고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버님, 또 리모컨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요즘 아버님 때문에 집 안에서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에요. 이거 어디 갔지 하고 한참 찾으면 웬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고, 전에는 뭐 옷걸이가 갑자기 싱크대 밑에서 발견이 되질 않나. 예, 너 말투가 왜 그러니? 그게 시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말투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 어머님, 이거 제법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소리를 치고 대든다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너도 늙어봐라. 물건 아무데나 두는 건 고사하고 사소한 것도 자주 깜빡깜빡하게 되는 게 우리한테는 일상이야.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겠니? 어머님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버님 치매 클리닉에 한번 모시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실수가 한두 번이어야 그냥 건망증이시구나.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흐려지신 거구나 하고 생각하지. 매일같이 이러면 당연히 치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치매라는 단어를 며느리에게서 들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치매는 결코 가볍게 던질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며느리를 쳐다봤고, 남편은 축 처진 채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온 세월만 40여 년이었기에 저는 지금 남편의 감정이
어떤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크게 상처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저런 이야기를 하니 진짜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겠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감정이 다 보였기에 저 역시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살가운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살갑고 애교 많던 어딜 가도 저의 자랑이 되어 주었던 며느리의 모습. 대신 눈에 불을 켜고 저희를 감시하는 날선 며느리만 존재할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남편이 손주를 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승아한테 되도록 신경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얘 친할아버지가 어떻게 손녀한테 관심을 끌 수가 있니? 너도 참 말을 해도 계속 깜빡깜빡 하시고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못 하시는 분한테 아기를 어떻게 안겨드려요? 그리고 치매 노인한테 아기 맡기면 진짜 큰일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승아한테 관심 가지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크게 상처를 받은 듯한 남편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며느리와 저는 크게 한바탕 다퉈야 했어요.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어른 앞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었죠. 이때부터 저희 집 식구들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남편의 건망증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소한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기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남편 또한 눈에 띄게 변해가는 본인의 모습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웃던 남편의 얼굴에도 그늘이 생겼고 가족들 앞에서도 점차 기죽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속이 상해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며느리는 지켜만 보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을 대놓고 환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대놓고 하더군요. 일부러 저희가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여보, 요즘 아버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지 않아? 뭐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고 그러실 수도 있지. 장모님도 자주 그러신다면서. 우리 엄마는 가스불 켜놓고 잠들고 그런 건 안 해. 그리고 우리 엄마랑 아버님이랑 같아? 당신은 일하러 나가서 모르겠지만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알잖아. 아버님 상태가 어떤지 심각한 것 같아. 병원이라도 한번 모시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을 걱정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말 속에는 아주 단단한 뼈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말 그대로 환자 취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아들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에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에게도 치매 증상에 대해서 은근슬쩍 물어보고 다니고 남편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방 안에서 자신의 친구와 통화를 나누는 것까지 우연히 듣게 됐어요. 말하고 다니는 것을 들어보면 남편은 이미 치매를 진단받아서 투병하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아주 불쾌했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참고 넘겼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나올 수 있나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선을 많이 넘었다 싶으면 그때 제대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 시한폭탄에 아는 것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의 안경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눈이 침침한 편이었기 때문에
항상 안경을 끼고 살았으며 안경을 벗어놓는 곳도 일정했는데 안경이 발이 달렸는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안경이 생뚱맞게도 주방 구석에 있는 빨래 바구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원래 방에 있어야 할 것이 갑자기 빨래 바구니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안경을 여기다 가져다 놓은 거야? 빨래 바구니 속에 있던데. 뭐? 그게 왜 거기에 있어? 아버님이 저기다가 가져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봐요, 어머님. 아버님은 사소한 거 하나까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온 집안을 뒤지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내가 안경을 거기다가 벗어뒀다고?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남편은 본인이 가져다 놓은 기억이 없다며 아주 당황스러워했고, 며느리는 더욱더 남편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싶었죠. 그리고 비단 남편의 안경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자주 만지는 물건들은 죄다 이상한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TV 리모컨이 갑자기 주방 찬장 안에서 나오고 남편의 혈압약이 담긴 약통도 며칠 전에 사라져서 찾아보니 서랍 맨 뒤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의 휴대폰이 없어져서 찾아보니 한동안 열어보지도 않은 장롱 서랍에서 나오질 않나. 지갑은 싱크대의 수납 공간 속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실수로 가져다 놓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장소에서 물건이 발견이 되니 저 역시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약을 챙기기 위해서 약통을 열어본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통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약이 묘하게 남편이 복용하던 혈압약이랑 색이 다른 겁니다. 당연히 약의 색이 달라지면 안 되었기에 저는 깜짝 놀라서 내용물을 꺼내 확인을 했는데 남편이 복용하던 혈압약이랑은 다른 종류의 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뭐지 싶었죠. 저랑 남편 외에는 약통에 손을 댈 사람이 없는데 그러다 문득 며느리가 하루 전 저희 방을 청소한다면서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은 것을 떠올리고서 바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혹시 너 어제 우리 방 치우면서 이 약통에 손댔니? 네? 아니요. 제가 뭐하러 약에 손을 대요. 왜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원래 이 안에 혈압약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약이 들어가 있길래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다.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게 대체 무슨 약이지? 어머님,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약국 가서 무슨 약인지 알아볼게요. 아니다. 내가 가서 물어보면 되지. 밖에 비도 오니깐 제가 가서 여쭤보고 올게요. 어차피 여기 코앞이라서 멀지도 않고요. 약통 이리 주세요, 어머님.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며느리의 행동은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약통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힘을 줘서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 약에 대한 흔적이 있을까 쓰레기통을 열어봤지만 이미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약통을 들고 나간 며느리가 들어와 약이 변색된 것이라면서 걱정하지 말고 새로 처방을 받으면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간 수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남편도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본인의 모습에 적응이 되지 않는 듯 한참을 축 처져 있기도 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기도 하면서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은 한탄을 하듯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보기에도 내가 많이 이상해 보여? 아니, 당신 하나도 안 이상해. 누구나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니까. 당신 막 길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름을 기억 못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너무 속상해 하지 말어. 흘러가는 세월은 조상님이 와도 못 막는다고 했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 괜히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당신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저는 남편의 말에 대답을 하는 대신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도무지 기운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끊임없이 변해버린 자신을 의심하면서 자책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행여나 가족들 앞에서 말실수를 할까 걱정이 되어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밥만 먹었으며 방 안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웃지 않고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곤 했죠. 남편이 서서히 달라지는 모습을 곁에서 말없이 지켜본 아들은 어느 날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응, 뭔데?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진 마시고, 아버지 있잖아요. 전문 요양시설 같은 곳에다가 모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갑자기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너도 네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요 근래 아버지가 계속 이상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자꾸 멍하게 계시고 말도 잘 안 하시고 진짜 치매 초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이상하게 여기는 자신의 아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병원에 모시자는 이야기를 하다니. 이 말이 나왔을 때부터 뭔가 집안의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뒤로 빠져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일이 제대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랑 다를 것 없던 날이었습니다. 쉬는 주말이라 집안은 조용했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기 위해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다녀와 보니 현관에 있어야 할 남편의 신발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어디 나갔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한동안 기운 없이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축 처져 있었던 모습을 떠올리며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급히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남편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남편을 본 사람은 없었기에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과 며느리는 놀라서 바로 차를 몰고 왔고 차를 타고서 동네 곳곳을 샅샅이 뒤짐과 동시에 경찰에 노인 실종 신고도 같이 했지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남편을 찾아 헤맨 끝에 저희 집과 완전 다른 방향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의 벤치에서 남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달려가서 손을 잡아도 별 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온 건데? 그냥 버스를 타고 마트에 가려고 나왔는데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탄 건지 아니면 잘못 탄 건지 잠깐 졸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로 왔더라고. 한 번도 안 와본 곳이니까 뭐 움직일 수도 없고
택시를 타고 가려니까 어느 방향에서 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택시비가 얼마 정도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럼 그냥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랬어.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그리고 갑자기 마트는 왜? 내가 막 마트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하지. 말을. 며느라기가 저기 시내에 있는 마트에 가서 승아 먹일 요구르트를 좀 사다 달라고 하길래 승아가 먹는 건 거기밖에 안 판다고 하더라고. 며느리가 시내 쪽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오라고 했다는 말에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뒤에 있는 며느리를 째려보자 며느리는 왜 자신의 탓을 하냐며 되려 발끈할 뿐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지 않나요? 심지어 손녀가 먹는 요구르트는 제가 가는 마트에도 판매하는 흔한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우선 경찰에 실종자를 찾았다면서 신고를 취소했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남편을 방에다가 눕혔습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며 제게 억울하다고 소리를 쳤죠. 어머님, 이거 정말 상황의 심각성을 좀 아셔야 해요. 저희가 이상하고 예민하고 예의 없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이상하신 거 맞다니까요? 승아, 애미야. 지금 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다른 건 몰라도 네 시아버지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며느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시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야?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정말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요. 아버지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식구가 주말 대낮부터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아버지가 허언을 하신 거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없고 지금 아버지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까지 정말 이러기냐? 네 아버지 치매 아니래도. 제가 치매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지장애 검사만 받으러 가는 건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만약에 아버지께서 치매가 맞다고 하면 빨리 치료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어머니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님.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일상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맞아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수없이 설득을 한 끝에 저희 가족은 근처에 있는 치매 노인 센터로 가서 인지능력 검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이 치매가 아닐 거라고 확실히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남편이 치매라면 어쩌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남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자식과 며느리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유에서였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이미 센터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곧바로 1시간 정도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가 끝난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담 내역을 토대로 검사를 진행했을 때 상당히 인지 능력이 떨어져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보통 치매 극초기 정도의 상황에서는 내 사진으론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막 치매가 시작되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오셨네요. 네,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남편은 깜빡깜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치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원래 치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좀 속상하고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약 먹고 관리하시면 진행은 충분히 늦출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치매 극초기라니. 남편도 검사 결과를 듣고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른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평생을 살아온 내 동반자의 치매 진단에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그런데 속상해하는 저희 두 사람과는 달리 며느리의 표정은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마치 봐요. 내 말이 맞죠? 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게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치매를 진단받은 만큼 집에서 케어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마음 편하게 요양원에 모시고 가족끼리 자주 들여다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자주 들여다보자지 정작 입소를 하게 되면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저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네 아버지 중증 치매도 아니고 손발 멀쩡해 정신 멀쩡해 말 잘해 밥 잘 먹어 요양원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아직 초기라고 하니까 약 먹고 관리만 잘하면 될 거고 너희한테 귀찮은 일 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연세도 내일 모레면 70인데 누가 누굴 모시겠다는 거예요? 치매 환자 돌보는 거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이러다가 어머니 건강도 망가지셔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한테 귀찮은 일 시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도. 어머님, 제발 부탁인데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어머님을 위해서도, 저희를 위해서도,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도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것이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치매를 진단받은 것도 억장이 와르르 무너질 일인데 자식이랑 며느리가 이러고 있으니 정말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더 속상했던 건 남편이 스스로 요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급히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남편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 고민 끝에 남편은 집 근처에 있는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어요. 남편의 요양원 입소 이후 저는 일주일에 2~3번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찾아가겠다던 아들과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남편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저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찾아갔을 때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여기 생활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서 재미있기는 한데 그냥 기분이 뭔가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냥 이상하게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승아도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정원에 있는 식물들도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고 당신이 관리 잘 해주고 있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남편에게 모두 묻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기억하겠어? 싶을 정도의 사소한 것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은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남편은 단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고 까먹고 본인이 손대는 물건들이 자꾸 이상한 곳에서 발견이 되니 본인도 본인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무렵쯤 집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의 통장 관리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남편의 통장을 가지고 가는 걸 보고 제가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야, 너희 지금 이걸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냐? 아니, 애초에 너희가 이걸 왜 가지고 가는 거야? 아, 어머님 모르고 계셨구나. 아버님이 요양원 입소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이거 관리해 달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이 사람이 통장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가지고요.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하나 정도는 저희가 관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허튼데 돈 쓰고 그러지 않을게요. 너희 아버지가 직접 너희한테 맡겼다는 거지. 그래, 일단은 알았다. 저는 우선 지켜보기로 했고 남편에게도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정말 말 그대로 가지고만 있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허튼 짓을 하고 다니겠다는 건지 지켜볼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달이 꼬박꼬박 잘 빠져나가던 공과금이 미납되었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고 휴대폰 요금도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았던 걸 늦게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놓았는데 이게 연체가 되었다는 것은 통장 안에 잔고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저는 직접 은행을 찾아가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재산관리 위임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이죠. 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위임받은 상대가 아니라면 계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잘 짜여진 판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잘못된 이 상황을 제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에 설치해 놓은 홈캠의 기록들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부터 이상하다 싶어서 부엌 근처와 거실 근처에 눈에 띄지 않는 홈캠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정신이 없다 보니 사놓고 설치한 것조차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법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홈캠의 기록들을 저는 하나하나 샅샅이 확인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혹시나 이 안에 뭔가 이상한 것이 촬영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장된 홈캠 영상을 확인하던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청소를 명목으로 저희 방에 들어갔다가 약통을 들고 나와서 알약 몇 알을 꺼낸 뒤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색깔의 약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약국에 갔다 와서는 새로운 약으로 처방을 받으면 된다고 저한테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쳤던 것이었죠. 게다가 집 곳곳에 이상하게 숨어있던 남편 물건도 남편이 그 자리에 뒀던 게 아니라 며느리의 작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안경을 일부러 부엌에 있는 빨래바구니 속에 밀어 넣어 놓았고 휴대폰은 냉장고 안에 넣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이상한 곳에다가 숨겨놓은 것도 역시 며느리였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대체 남편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짓을 꾸민 건지 대놓고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확실히 증거를 잡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저는 조용히 그 기록들을 모두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럴 때 컴퓨터를 조금이나마 배워놓은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입소한 요양원에 가서도 간호사 선생님들께 남편에 대한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기도 했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남편이 정말 치매 환자처럼 보이나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기, 보호자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끼리도 그런 말 계속했었어요. 아버님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 괜찮으신 것 같은데, 왜 여기로 들어오신 거지? 하면서요.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화를 걸면 말도 잘 받아주시고, 여기 분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시고, 무엇보다 치매 초기로 들어오신 건데, 기억력도 너무 또렷하세요. 활기차시고요. 저희 내부 프로그램도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해서 여기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들어오셨지 싶었거든요. 저는 간호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치매라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시설에 남편의 치매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곳에서는 이런 진단을 하던데 남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다고 하니 흔쾌히 검사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 놀랍게도 남편은 정상이었습니다. 약간의 건망증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60대 후반에서 70대까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동년배에 비해 기억력이 상당히 좋다고 하시면서 왜 그 센터에서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사 결과지를 따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들과 검사 자료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결판을 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저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 없이 검사지를 던져줌과 동시에 노트북으로 그동안 기록되었던 홈캠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는 장면들이 가득 담긴 그 영상을 말이죠. 아들은 그 영상과 검사 기록지를 보고 묘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 어머님,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네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보다 우리 아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구나. 너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 어디 한번 이야기해 보거라.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고 집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검사 결과는 그 치매 센터에서 오진을 한 것일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래. 그러면 네 아버지 요양원에 입소하는 그 순간부터 통장 가지고 간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고 통장을 위임받은 거는 어떻게 설명할 셈이냐?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너희한테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너희가 은행에다가 제출한 위임장은 허위로 기록된 것일 테고. 너희 그거 범죄인 건 알고서 저지른 거냐? 어머님, 아버님은 치매시잖아요. 본인이 저희한테 위임해 주신 걸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시겠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내가 증거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도 오리발을 내밀겠다. 이거지? 너 생각보다 아주 뻔뻔한 애였구나. 그래, 잘 알겠다. 너희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나도 다 방법이 있지. 저는 검사 결과지와 노트북을 덮어두고 바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아들을 두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다음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친구의 아들은 쉬는 날이었기에 편하게 저희 상담을 진행해 줄 수 있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치도 빠짐없이 설명하면서 증거 자료들까지도 모두 보여줬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들과 홈캠 자료, 그리고 치매 센터에서 진단한 내용과 요양원에서 진단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까지 보여주니 자료를 천천히 살핀 뒤 제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한 것부터 시작해서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여 통장 관리 위임을 받은 것, 그리고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인출했다는 정황이 보이는 것과 의료기관의 오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군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진작에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홈캠을 설치해 놓았던 걸 잊지 말았어야 하는데 스스로에 대한 원망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살았어도 남편을 치매 환자로 몰고 가는 며느리를 제대로 잡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반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저는 계속 혼자 외롭게 뒀어요. 아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남편한테 관심도 없고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네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관심이 없고 제대로 챙겨주시지도 않았다면 계속해서 진실을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버리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변호사와 저는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입소한 요양원 측과 치매 검사를 진행한 센터에 공문을 보내 남편이 어떻게 입소를 하게 되었으며 치매를 진단한 기록과 그 당시의 보호자 상담 기록, 보호자 동의서, 원본 등을 요청했고 동시에 은행에도 통장 거래 내역 조회와 통장관리 위임장의 진위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치매센터에서 돌아온 답변은 환자가 식구들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행동들을 반복했으며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는 데다 길을 잃는 일도 빈번하여 가족들을 고생시켰다. 그리고 바지에 실수도 많이 하는 편이다. 라는 상담 기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남편을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입소를 한 이유도 위와 비슷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으며 식구들이 케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소하였음. 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게다가 은행에서 확인을 요청한 통장 거래 내역서에는 남편의 계좌에서 아들의 계좌로 돈이 오고 간 기록들이 빼곡했으며 위임장은 위조로 판명되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가 제출한 홈캠 영상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조작된 서류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형사님이 제게 이런 말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조사를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더니 하나하나 밝혀지니까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머니 재산까지 빼돌릴 생각이었다고 집에 며느리가 아니라 도둑을 들이셨네요. 그렇네요. 지금이라도 바로잡길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각종 혐의들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받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평생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다고 죽어도 연락하지 않을 거라 단호히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도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천륜을 끊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 같아도 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들여보내는 것도 모자라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돈을 빼앗는 자식이랑은 얼굴도 안 보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은 요양원에서 나온 후 대학병원에서 다시 한번 치매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치매와 무관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건망증 증상이 있음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뇌이상이나 인지장애가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건망증이 심해진 것이었죠. 결과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정말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내가 한 게 맞다고?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는데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야. 내가 좀 더 잘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먼저 나섰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 그래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행복하게만 지내자. 그날 이후 저희에게는 다시금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5에서 2로 줄어들었지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시 돌아왔고 남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 몇 번 저희에게 연락을 취해왔지만 저와 남편은 일절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반성을 할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천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희의 일상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헌 페이지는 뜯어내고 새로운 페이지를 쓰면서 서로의 노년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식과 며느리로부터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이니 이 일을 미천 삼아 서로 더 의지하면서 살아볼 거예요. 이전처럼 정원을 가꾸고 같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기도 하면서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아픔 없이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